안녕하세요, 여러분. 13주차 산림 측량 및 GIS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이제 거의 뭐 끝부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산림 분야에서 측량의 활용 중에서 이제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요즘 이제 많이 산림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드론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드론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드론 측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드론 측량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드론을 가지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촬영이 되고 어떻게 변환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 결국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항공사진 측량을 좀 뭐라 그럴까요? 스케일을 작게 네, 그다음에 뭐 유인 비행기가 아닌 이제 무인 항공기를 띄워서 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항공기, 드론이 뭘까? 근데 주변에서 이제 드론들 많이 보시고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드론 날리는 걸 보신 기억들도 있을 테고요. 근데 요즘 이제 법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쉽게 띄우는 거는 대부분 이제 불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좀 잘 익히고 여러분들이 이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어느 공간에서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저가면서 촬영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라든가 뭐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보신 기억들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쟁이 멈추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죠? 휴전 중이죠. 종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드론을 띄우는 게 법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들어가는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무인항공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살펴보면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항공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UAV죠, 약자가. 그래서 Unmanned Aerial Vehicle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공중의 이동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역학적 힘에 의해서 부양해서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비행하며 무기 또는 일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비행체, 탄도 비행체, 준탄도 비행체, 순항 미사일, 포, 발사체 등은 무인 항공기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날릴 수 있는 항공기 중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그 동력 비행체, 탄도 비행체, 준탄도, 순항 미사일, 포, 발사체 이런 것들은 이제 무인 항공기라고 이야기지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 FAA야.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미국 연방항공청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원격 조정 또는 자율 조정으로 시계박 비행이 가능한 민간용 비행기로서 스포츠 또는 취미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또한 승객이나 승무원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UAV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취미로 날리는 무선 조정 모형 항공기는 무인 항공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취미로 날린다. 대형 그 여러분들 왜 랩터인가요? 뭐 그 미군이 이제 중동에서 그 활용하는 로켓을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무인 항공기. 그걸 내가 취미로 만약에 구매를 해서 날린다. 네, 그러면은 그건 무인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일정 무게 이상 이하의 비행기를 취미로 날릴 경우에만 무인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거는 그냥 무선 조종 모형 항공기 장난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드론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꿀벌, 특히 수벌인데 이제 수펄이라고 있죠. 수펄이 윙윙거리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드론 나르는 소리 보면 벌 소리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벌이 윙윙거린다는 것에서 유래되어서 드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었고요. 또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다시 또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만
1970년대 이전에는 초기에 이륙 또는 발사시킨 후에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정찰 지역까지 비행합니다. 우리가 조종기로 조종할 수는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그 조종기에다가 아예 세팅을 해 놓는 거죠. 몇 미터직 고도를 얼마로 올려서 몇 미터 어디로 가고 몇 초 후에는 뭐 회전을 해서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비행한 후에 복귀되는 비행체에서 촬영된 필름 등을 회수하는 무인 비행체 같은 것들을 이제 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무인항공기를 통칭하는 용어로 미국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시대에 따른 용어가 어떻게 변하는지인데요. 1970년대 이전에는 초기에 이륙 또는 발사시킨 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찰 지역까지 비행한 후에 복귀된 비행체에서 회수하는 방식의 무인 비행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무인항공기를 통칭하는 용어로 미국에 다시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멀티콥터를 주로 지칭하는 용어로 잘못 인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수직이 착륙하는 헬리콥터 형태죠. 대신 이제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서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활주를 해서 이륙한다거나 아니면 종이 비행기처럼 던져서 이륙시키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비행기 형태의 드론을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헬리콥터 형태를 다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980년대에는 RPV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리모트 파일럿 버히클. 그래서 지상에서 무선 통신으로 원격 조정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1990년대 들었으면서 이제 UAV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외부 조종사, 탑재 장비 운용관이 동시 편성되어서 실시간 비행체 및 임무 지역 상황을 지상 통제소에서 원격 모니터링하며 운영하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우리가 다 UAV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2000년대 들었으면서 이제 UA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Unmanned Aircraft System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무인 항공기가 일정하게 한정된 공역에서의 비행뿐만 아니라 민간 공역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서 버이클이 아닌 에어크래프트로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항공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민간 공역에 진입하지 않았었거든요. 전투를 위해서, 뭐 정찰을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초기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고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 비행기들이 비행하는 공역에도 이제 비행을 해야 되면은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다양한 이제 안전과 신뢰성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머히클이 아닌 에어크래프트로서 그래서 UAS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1년 이후에는 RPAV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리모트 파일럿 에어 아니면 에어리얼 버이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2011년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 쓰이기 시작한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RPA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모트 파일럿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공식 용어로 채택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다 같은 얘기를 결국은 다 드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UAS도 그렇고요. RPAV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UAV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RPAS,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드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행체만을 지칭할 때는 RPA, 전체 통제 시스템을 지칭할 때는 RPS, 전체를 다 할 땐 RPA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에어크래프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로봇 시스템과 같은 개념에서 비행하는 로봇의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기도 하고요.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조종을 하는 게 아니고 AI가 스스로 이륙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무를 주면 이렇게 알아서 현장에 갔다 오거나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것들이죠.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인항공기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무인항공기 역사는 뭐 항공기 역사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대부분 무인항공기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인항공기는 군사적인 용도로 최초에 시작이 되죠. 현재 정의하는 무인항공기에 가까운 형태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항공기를 공중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는 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점점 발달하면 이제 미사일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쏴서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날아가는 비행기를. 제일 좋은 방법은 네. 과거에 이제 초기에는 사람이 탄 비행기가 무인항공기 표적을 끌고 이렇게 날고 날아가면 그 이제 꼬리에 따라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맞추는 표적을 맞추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조종사가 있는 비행기에 선이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을 달아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로켓을 쏴서 이제 이 뒤에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간혹 얘가 표적을 끌고 있는 유인 전투기나 유인 비행기를 맞추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표적용 무인기 개발을 하게 되고요. 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무인항공기는 적 기지에 투입돼 정찰 및 정보 수집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개량이 됩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체에 이제 원격 탐지 장치, 위성 제어 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춰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 지역까지 그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갔죠. 나아가서 최근에 어때요? 공격용 무기를 장착해서 지상군 대신에 적을 공격하는 공격기로도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제 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핀포인트 공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다음에 또 게릴라들은 어때요? 네, 반대로 우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설물 같은 경우 이런데 갖다가 드론을 이용해서 폭약을 싣고서 뭐라 그럴까요? 카미가제처럼 자폭하는 이런 자폭 무인기 같은 것들 활용을 하죠. 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점점 위험한 쪽으로 갑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과학기술, 통신, 배송,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죠. 민간으로 이제 넘어오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죠.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수소 연료전지 드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섬까지 마스크를 배달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수해가 났을 때 다리가 교량이 끊어졌는데 급하게 약을 이제 전달해야 될 경우에 다리 건너편에서 드론을 이용을 해서 원래 이제 그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활용하실 때 드론에다 뭔가를 매달고 다니거나 싣고 다니면 일단은 불법입니다. 합법이 되려면 허가를 받고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죠. 어쨌든 이제 이거는 뭐 의약품을 운송하기 위한 거였겠으니까 이제 뭐 시범 사업이라든가 허락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아마 아마존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배송 형태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의 뭐 시연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실현이 될 상용화가 되는 거의 이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찰이겠죠. 결국은 적을 잘 알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면 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적진을 알아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 뭔가 하늘을 날아서 보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독일의 약재상인 율리우스 노이브루너라는 분이 개발한 항공사진 기법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는 것처럼 비둘기를 이용을 하죠. 비둘기가 귀소 본능이 있죠. 귀소 본능을 활용해서 적진의 반대편에 가서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럼 비둘기가 가슴에 카메라를 달고 날아서 어디로 오겠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적진을 관통하면서. 근데 비둘기가 보면서 이건 찍어야 돼. 셔터를 찰칵. 이건 안 찍어도 돼. 이건 아니죠. 그냥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비둘기를 날리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인화를 해서 현상을 해서 그 중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로또. 이렇게 찾아내면 다행히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 전쟁터에서 실험을 통해서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만, 비둘기들을 위한 이동식 비둘기장,
그다음에 같은 부수적인 기술들에서 이제 이게 비둘기장 같은 뭐 그다음에 다양한 기술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살아있는 비둘기를 운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둘기 집이 어디라는 걸 항상 이제 기억을 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쟁 중에 완벽한 항공 기술이 필요했던 까닭에 군에서는 이제 비둘기 사진술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둘기가 똑바로 날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날아오다가 뭐 카메라 문제 때문에 먼저 사진을 천천히 날아와서 사진이 다 먼저 미리 다 찍혀버려서 필요한데 못 찍고 온다라든가, 네, 지나온 다음에 찍는다라든가, 네, 엉뚱한 곳을 찍어서 갖고 온다라든가,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그 수십 수백 마리를 날려서, 네, 수천 장의 사진이 될 거 아닙니까? 한 마리가 10장씩만 찍어도 100마리면 얼마예요? 네, 1000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인화를 해서, 아니, 그 현상을 해서 필름을 확인해서, 아,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 확인부터 해야 되니까 상당히 또 시간도 필요한 그런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제 비둘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항공정찰에 있어서는 정확히 어떤 분야에 쓰였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썼다. 네. 분명히 정찰용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주둔하고 있죠. U2 드래곤 레이드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나는 정찰기입니다. 날개 길이가 굉장히 길죠. 네, 그다음에 바퀴도 가장자리엔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이륙할 때 양쪽 날개 끝에 바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착륙할 때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고속 스포츠카가, 네, 뭐라 그럴까요? 그 옆에서 콘보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착륙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날개를 이제 한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결국엔 착륙을 하게 되죠. 자, 미 공군에서 운용 중인 정찰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로키드사의 스컹크웍스 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얘는 아주 독특한 것들만 개발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컹크웍스 팀이 U2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빨리 나는 정찰기, 뒤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이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텔스 전투기, 전폭기, 그것도 여기 다 스컹크웍스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거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초고고도 비행을 통해서 요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이제 미사일이 개발되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는 고도보다 더 높은 고도를 날아가면 되겠죠. 만들어졌습니다. 1955년도에 초도 비행을 했고요. 1957년부터 인도되기 시작해서 뭐 1989년까지 총 104기 정도 생산이 돼 있고요. 아직까지도, 네, 날고 있습니다. 요거 뒤에 나온 초고속 정찰기, 네, 걔가 더 빨리 퇴역했어요. 그래서 후인기가 더 빨리 퇴역한 장수만세 기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1960년에 U2가 소련 상공에서 요격됩니다. 결국은 이제 미사일을 잘 피해서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나 아니면 공산권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우리는 모르는 거다. 니네 UFO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고도까지 올라오는 미사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를 했고요. 결국에는 또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조종사가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소련에 불시착하게 되죠. 그래서 게리 파워즈 소위입니다. 게리 파워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높이 비행하면 소련군이 요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상으로 만든 U2였지만 26km 상공이면 거의 공기가 없는, 그래서 로켓도 못 따라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가능했는데 결국은 요격에 성공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나중에 이 게리 파워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소련 그 스파이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 돌아와서도 크게 좋은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죠? 네. 왜? 이제 자기가 유투기를 몰았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찰기 SR-71 블랙버드입니다. 아까 U2기보다 먼저 퇴역했어요. 얘는 정말 빨라요. 이제
높이 날아갖고 미사일을 회피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미사일보다 빨리 날으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개발이 됐고요. 뭐 변함없이 스컹크웍스 팀이 개발을 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초음속 전략 정찰기였습니다. 블랙버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고 고도는 85,000피트니까 약 한 25,908m니까 26km 상공에서 얘도 똑같이 날라요. 최고 속도는 마 3.3입니다. 높이 빠르게 날으면 되죠. 문제는 너무 빠르게 나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뭐 기름이나 이런 거 그 유압이 새는 것들을 완전하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면 너무 고속으로 가면서 압력이 가해져 갖고 비행기가 부서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뭐 거의 뿌리는 게 현찰이죠. 동체 재료인 티타늄이 당시에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서 생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만 생산이 됐는데 요거를 비행기 만든다고 사올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 CIA가 유령 회사를 통해서 골프채 생산 용도로 수입해서 만들게 됩니다. SR-71에는 간단한,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원래 제식 명칭이 RS-71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RS라는 용어를 붙여요. 근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린든 B 존슨이 실수로 SR-71로 읽는 바람에 각하께서 실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공군이 관련된 서류에 있던 기존 명칭을 모두 SR-71로 뜯어 고치는 삽질을 해서 결국 SR-71이 되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SR-71을 반대하는 군 장성이 이걸 일부러 발표 자료에 RS가 아닌 SR로 써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정확한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뭐 앞에 유특이나 이 SR-71이나 둘 다 우주복 입고 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우주복에 준하는 복장을 갖추고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겁이 없는 게 문제였죠. 유특이 같은 경우도 최초에 26km 상공을 나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련 외곽을 비행합니다. 이렇게 외곽을 비행하면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커버가 되죠.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괜찮아지니까 점점 이제 가운데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륙해서, 그러니까 뭐 그 대만이나 아니면은 저쪽 일본에서 이륙하든지 괌에서 이륙해서 소련 상공을 통과해서 독일에, 과거에 이제 서독이죠. 서독에 착륙하는 이런 형태의 비행을 하게 되다가 이제 그 게리 파워즈가 로켓에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930년대 무인항공기 역사에서요. 1930년대 무인항공기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드론이라는 용어로 널리 불리는 무인 표적기의 원조라는 퀸 B를 영국에서 개발을 합니다. 최초의 왕복 제세형 무인항공기로 약 한 380기 정도 양산해서 사용을 했대요. 30년대 무선조종 비행기 취미광이었던 유명한 영화배우 레지날스 데니가 무선조종 비행기를 표적기로 사용한 대공포 사격 훈련의 유용성을 미 육군한테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서 1939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세계 처음 대량 생산형 무인 비행기인 라디오 플레인스 QQ2 뭐 이런 걸 개발해서 한 15,000여 대 정도 생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기체 공장에 노르마진 베이커라는 여성도 이 QQ2 조립을 담당을 했는데요. 이 아가씨가 오른쪽에 이제 사진에 나오죠. 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마릴리 먼로라는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자, 뭐 이제 더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드론하고 관련된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무인항공기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전익기냐 고정익기냐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회전익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위에 보시는 것 같은 위에 두 개 인스파이어나 매빅 같은 이런 헬리콥터 형태의 수직 이착륙 가능 형태고요. 그죠? 그래서 회전익, 헬리콥터형은 로터라고 불리는 날개를 회전시켜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형태들이 되고요. 고정익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앞뒤로 동력을 발생을 시켜서 동체에 고정되어 있는 날개 양력으로 비행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익 같은 경우는 장점을 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적어도 정지 비행,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무거운 멀티 센서 같은 것들도 탑재가 가능하고요. 회전 반경이 짧습니다. 고정익기는 가벼운 기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추락 시 위험이 작습니다. 또 양력을 이용해서 채공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한 40에서 50분 정도 나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배터리로요. 이 회전익에서는 단점입니다. 자동 비행으로 조작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회전 반경이 굉장히 길죠. 이제 그건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 회전익기의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거운 기체로서 추락 시 위험합니다. 사람의 조작으로 추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비행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이 짧으니까 배터리를 키우면 되겠지? 아니죠. 배터리를 키우면 무게가 증가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줄죠. 결국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농약을 치는 커다란 드론, 네, 나 아니면 여러분들 장난감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작은 드론이나, 네, 비행 시간은 결국은 거의 10에서 30분 이내에 다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조종에 좀 숙련이 필요합니다. 뭐 현재는 다양한 이제 뭐 기능들이 장비들이 센서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수평 비행이라든가 웬만하면 이제 자동 비행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결국 유사시에는 사람 손에 의한 조종, 시계,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람 손에 의한 조종이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자, 고정익 같은 경우의 단점은 이착륙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착륙 활주로를 안 쓰기 위해서 고무줄총 같이 활같이 이렇게 당겨서 쏘거나 이륙시키거나 착륙할 때는 그냥 그 배구 네트 같은 네트에 걸려서 잡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그냥 추락시키거나 이런 형태로 사용이 돼요. 지금 아래 그 오른쪽 아래 제일 까만색의 형태의 이제 드론인데요. 네, 고정익 드론이죠. 네, 몸의 부품들이 대부분 다 스티로폼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할 때는 네, 프로펠러를 끄고 그냥 바닥에 쿵쿵쿵 잔디밭 같은 데 착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돌이나 나무 같은 곳에 부딪히면 네, 바로 현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대신에 무거운 멀티 센서 같은 것들 탑재가 좀 불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회전 반경이 깁니다. 그래서 뭐 회전익 항공기가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딱 가서 90도 회전에서 90도 회전 이런 식의 비행이 가능한데 예, 자, 지금 이제 이런 항공기 같은 경우, 고정익 항공기 같은 경우는 같은 코스를 돌려 그러면 이렇게 커다랗게 다시 돌아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도는데 제가 지금 그림을 작게 그렸는데요. 이거 다시 그려볼까요? 원래는 크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도는, 뭐 이런 형태로 돌아야지 될 겁니다. 커다랗게 원을 이루면서 돌아야지만 됩니다. 이만큼을 더 비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한 그런 단점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